네, 사사건건 플러스 김광진 전 의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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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연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데다가 이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법원행정처가 내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겠다 했어요. 원래는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연기됐어요. 그렇습니다. 400여 건 공개는 일부 되어 있는데 200여 건이 현재로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팎으로 사실 공개해야 된다,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외부 단체 압력 정황이 담겨 있는 문건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치권과 어떻게 접촉할지, 특정 정치인과 면담한 내용들이 보관된 문건들이 일부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사법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을 거래하고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라고 이것을 반대하는 단체, 특히 이제 거론된 데가 대한변협과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지 여부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모두 다 공개된다고 한다면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사실 밀리다 마지못해 이제 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공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을 보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마지막 보루로 안고 있는 게 사법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악용된다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볼 때 지난번 공개된 것처럼 KTX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 판결이라든가 위안부 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특정한 기관이 얻고자 하는 이익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참담한 시절이었다 느껴집니다. 그 기관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KTX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원래 이제 상고법원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그 부분을 이제 득하기 위한 거래 아니었느냐 하는데 또 어제 추가로 공개된 게 좀 문건이 있어요. 보면은 무슨 해외 법관을 좀 많이 파견하기 위해서 또 거래했다 외교부하고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또 별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법관의 해외 복무나 아니면 상고법원이나 그건 논점에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관으로서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싶기도 하고 기관을 키우고 싶고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정의를 다 훼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 분야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대사로 나가는 직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사관에 우리 일반 부처에서도 기재부에서도 나가고 경찰청에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살려주면 판사들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들을 좀 많이 양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권에 입맞는 어떤 재판들을 맞춰줬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외 파견을 했을 때는 갖가지 의전이나 이제 고위 판사들이 받는 배려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교부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노동자들의 판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부를 시켜서 이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개별 사건에 지나치게 어떤 영향력이 가해진다거나 판사들이 법원 직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별 사건의 어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가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공정하지 못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법원이 공정한 것보다 다른 이익과 결부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해외 파견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폐지가 됐다가 2014년에 일부 나라에 또 파견이 되게 됐거든요. 공교롭게 이런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문건 보면은 오스트리아하고 미국을 이제 추가로 다시 법관들을 파견하겠다. 법관 거의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국의 사법 체계라든가 미국 판사들은 어떻게 이제 사건을 정리하고 재판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 비교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성과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해외를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회이고 그것이 그렇죠. 굉장히 본인 조직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면 좋은 겁니다. 하면 좋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이 이 사법제도에 대한 이런 연구가 비교법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권의 어떤 협조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 기회를 늘려주십시오. 이 이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고 이례적이라는 부분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나 미국은 아니지만은 유엔에 그러니까 법관 파견이 새로 추가가 됐다고 예. 뭐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계속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게 이제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고 법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죠. 1심에서 또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대법원이 마지막 종착지인데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이 넘쳐나는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도 받지 못하는 결정문 형태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의 업무를 좀 완화하되 상고법원을 둬서 일반적인 사건, 큰 사건은 아니는 상고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큰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하게 하자. 이게 이제 상고법원의 기본 취지인데 두 가지 법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이러면 결국은 대법원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큰 사건만 대법원에서 종착지로 이걸 결심하다 보니까 그 법원의 권한, 대법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상고법원의 인사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선임하는데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치권이나 국민의 여러 가지 이제 견제가 있는데 상고법원장은 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법원이 가지는 권한이 확대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대법관에 넘쳐나는 어떤 사건을 해소하려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든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어찌됐든 상고법원을 정말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했었고 변호사 단체도 여러 차례 의견을 물어보고요.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 나아가서 정치권, 여러 단체들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시도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사단이 이제 벌어진 거겠고 또 어쨌든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절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김 의원께서도 그때 올리신 건 아닌가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법사위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주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관련한 문건에도 나옵니다만 연관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설득시키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한 재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좀 도움을 주면서도 국회의원들 설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법안이라고 하는 게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고 이후에 추진 과정에 있어도 힘을 받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고법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빌미로 해서 재판을 매개체로 해서 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수사 지금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김명수 현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영장들이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 수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압수수색영장 단계에서 지금 다 거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명 임종원 전 차장만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전 차장의 USB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더 지금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대법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전직 대법관들의 PC 같은 경우는 포렌식 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
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또 확인해봤더니 또 충분히 그것을 복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 대법관이 아니었던 사람의 PC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요구했는데 그것도 잘 주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도 아닌 압수수색영장 정도가 지금 줄줄이 다 기각되면서 예. 체포의 의지가 그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검찰과 법원 간에 아직까지도 알력 싸움이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여론을 받아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예.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전 차장 그 USB에서 나온 데 내용 보면은 실제로 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법원행정처에서 이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걸 좀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이죠. 일단은 네. 행정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법원장들, 개별 법원장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법원행정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들의 선정에도 관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법원이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아주 상세하고 진실되게 모든 걸 밝히기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세워놓고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 논란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문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법원에서 맞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 중에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 조사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누가 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기관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예.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법조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의혹을 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위라든가 그 파악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과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또는 이 문제점을 진실로서 남기고 숙고하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국민들한테 자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거나 수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하고 경장을 기각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예. 정말 법원의 신뢰라는 건 중요합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옹픽으로 내가 사건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내가 피고인 자리에 서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법원이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잣대로 개별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재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게 사법 불신이거든요. 사법 불신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요. 이 사법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피해적인 망상, 이식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한골탈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반성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개탄스럽지만 결국은 조금 더 강력한 수사와 강력한 조사를 통해서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법원행정처가 그러니까 이 그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시했단 말이에요. 예.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이른바 그 힘이 있는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기구를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3심을 모두 다루는 그 재판부의 인사권과 예산권과 뭐 이 업무 조정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법관분들 중에서는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 자리를 선호하시죠. 이번에 압수수색 된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자리를 마지막이었지만
그간에 이제 법원 예. 행정처 사람이 아니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뿌리 자르기 아니냐. 그 일 때문에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 부분만 유일하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 진골은 다 빠져나가고 육두품만 잡혀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요. 진짜 시중에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사법정의가 좀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역시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